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이죠? 저녁들은 다 드셨어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얘기는 기술 창업을 위한 회계와 세무입니다. 얘기 드릴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제 기술 창업의 특성과 회계에 대해서, 회계 세무상의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잠시 해보고요. 창업 시 세무 관련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쭉 제기되는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창업 기업의 세무 이슈를 특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인 창업 시 세무 관련 의사결정 이 부분은 대부분의 창업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 혹은 참고로 해야 하는 문제,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다루게 되는 기술 창업 기업의 세무 이슈는 특별히 이제 기술 창업 기업에서 제기되는 회계상, 세무상 이슈를 살펴보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창업의 특성과 회계, 세무상의 이슈를 먼저 점검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 창업이라고 하면은 제조업이나 전문 서비스업, 지식문화사업 분야의 창업을 기술 창업이라고 합니다. 기술 창업은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는 기술 창업 준비가 있겠고, 두 번째는 창업 절차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기업 나름의 최소한의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 창업의 준비 과정을 살피면 여기 이제 산업재산권 확보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창업교육, 창업자 분석, 사업 아이템 탐색, 그러면서 이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이 부분이 일반적인 창업과 다르게 기술 창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산업재산권이 뭐냐? 산업재산권하고 같이 잘 쓰이는 말이 지적재산권이에요. 무형자산. 이렇게 얘기하는 영역인데 이 지적재산권하고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듯 다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적창조물에 관한 권리 그리고 영업표시에 관한 권리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적재산권 가운데서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르죠?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산업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재산권을 포괄해서 전반적으로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옛날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최근 한 3, 4년 전서부터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것의 자산성을 인정해서 이것의 기초에서 차입도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 창업에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산업재산권, 기술 창업의 중심이 되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있으려면은 우선 R&D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고요. R&D 지출을 해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게 산업재산권이니까요. R&D 지출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보통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고 R&D를 지출합니다. 왜? 기업부설연구소 안 만들면 안 되나? 이게 이제 세제 혜택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업부설연구소 없이 R&D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R&D 지출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기업부설연구소를 일반적으로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연구개발에 관한 정부 출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산학협력단 교수님들하고 함께 해서 이제 특정 과제라고 하는 거를 갖고 정부 출연, 정부 공모사업에 출원을 해서 공모에 딱 당첨이 되시면 정부 출연금이라고 하는 연구기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 출연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창업 기업에 있어서 세무상 이슈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산업재산권, R&D 지출,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이제 정부 출연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문제로 발전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술 창업 기업들은 또 벤처기업 인증 같은 것들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벤처기업 관련 세무 혜택, 이 부분이 또 상당한 양의 이제 그 굵직한 이제 세무상 이슈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투자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 유치와 관련된 세무상의 이슈, 이것도 굉장히 사연이 구구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대체로 투자자에 대해서, 그리고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 회사에서 이제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이제 세무상의 문제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개발비, R&D라고 얘기하죠. 연구개발비 지출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쭉쭉 해서 기술 창업 기업의 회계와 세무상 이슈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강 요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만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크게 세 번째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할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 창업 세무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세무 관련 의사결정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 조직입니다. 내가 개인으로 창업할 것인가, 법인으로 창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결정 장애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점심 때 이제 이 중국집을 시킬 때 짜장면을 시킬 것인가, 뭐 짬뽕을 시킬 것인가, 뭐 볶음밥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을 잘 못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중국집 그릇도 이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 이렇게 해서 하는 그릇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창업의 조직에서는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창업이 되든지 법인 창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셔야 하는데, 이렇게 갈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개인 창업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벤처는 개인 창업에도 상관없습니다. 예, 개인 창업 갑니다. 예. 그래서 보면 개인 창업은 설립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죠.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하나 들고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아주 이제 친절하게 이제 여기 할 수가 있으신데, 다만 딱 하나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요것만 딱 들고 가시면 이제 아주 간편하게 그 사업체 하나를 이제 등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업체 하나를 만드실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창업은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또 내가 혼자 사업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무척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 귀속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건 숙박업을 하건 아니면 내가 제조업을 하건,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이익이 남으면 그거 모두 다 in my pocket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개인 창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사업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이게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개인 사업으로 개인 사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사업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사업에다가 이렇게 부어넣는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다가 가족과 함께 사는 집까지 왕창 날리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사업주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이제 슬픈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하고 법인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 무한 책임, 앞에 있는 이제 편하고 제약도 없고 이런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좋은 문제는 대표자가 변경이 됐을 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가나다 기업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체를 하다가
이제 내가 그 사업을 아들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혹은 아내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사업은 그대로예요. 사업은 그 장소에서 그대로 똑같은 물건을 여전히 생산하고 제조하는데,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사업주 이름만 바꾼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름만 싹 바꾸면 되지 않을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주 이름이 바뀌게 되면 나는 폐업하고 새로 오시는 분이 개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폐업하고 아드님 이름으로 새로 개업을 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 자체의 계속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개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단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고 대외 신인도도 낮고 어떤 입찰에는 개인은 못 들어오게 하는 입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율도 높습니다. 이게 세율을 제가 이거 최고 세율 38%라고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약간 그 이전의 버전을 안 바꿔서 죄송합니다. 지금의 최고 세율은 42%입니다. 이게 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도 내야 되죠. 10%. 그러면 결국 세율은 최고 세율은 46.2%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높습니다. 반면에 법인 창업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는 우선 이제 법인 창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법인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선수부터 먼저 탄생을 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세상에 이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을 지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인인 사람이에요. 사람. 너와 나.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법의 힘을 빌어서 사람으로 의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친다는 거죠. 법의 힘을 빌어서 사람으로 치는 거. 그게 바로 법인이거든요. 법인. 그래서 이게 사람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또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좋아. 이게 그래서 법인 창업을 하는데 법인 창업을 하려면 먼저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인을 탄생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사람처럼 사업도 할 수가 있지만 법인을 먼저 태어나게 해야 돼. 그 태어나는 절차가 뭐냐?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얘기가 되죠. 그래서 법인으로 창업하시려면 먼저 법인을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등기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하시고 법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정하는 거죠. 그게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 창업의 절차는 복잡하고 이제 그다음 문제는 법인을 창업을 하게 되면은 자본금을 뭐 5천만 원이다, 1억 원이다 이렇게 출자하지 않습니까? 그건 들어보셨죠? 그 출자한 범위 안에서 유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성립되려면 주주가 있어야 되겠죠. 법인의 주주가 돈을 태워가지고 자본금이죠. 그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인을 창업하게 되는데 그 주주는 자기가 투자해 놓은 그 자본금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극단적으로 엄청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봤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굳이 이제 우리 주주들 개인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억지로 꺼내서 법인에다가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 정말 우리 뭐 자본 잠식까지 갔다. 그러면 그냥 좀 내가 이렇게 출자한 자본금을 그냥 이게 없었던 일로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걸로 끝나는 정도의 책임에 그치는 것이지 이제 그 더 이상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주식회사 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경우는 무엇이냐? 법인이 만일 이렇게 유한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돈을 빌려줄 은행이 있을까요? 왠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싹 오시죠. 맞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대표이사를 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빌리려고 하면 대표이사를 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보증을 세웁니다. 대표이사가 법인과 함께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이제 사인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표이사가 이 법인의 주식을 2%, 1% 아니면 아예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보느냐? 대표이사가 지분을 안 갖고 있으면 와우, 이 친구는 바지 사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심지어 은행에서는 이제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대표이사께서 이제 뭐 지분이 뭐 30%보다도 적다 이러면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분이 대표이사에게 일정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이 돈을 빌려줄 때는 이제 이 법인만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이제 연대보증까지 서게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법적 형식을 밟아서 이제 개인인 대표이사의 이제 책임까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법인의 출자 한도의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법인은 원칙적으로 유한 책임이나 이제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개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보장되는 거고, 그런 게 마련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 인격과 법인을 만드신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남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이제 이 법인은 계속성이 보장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주식회사 가나다의 대표자가 홍길동이었다가 홍길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인은 의연히 주식회사 가나다로서 존속을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법인이 되게 되면은 증자라든지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인 기업에 대해서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외 신용도도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어요. 사실 은행이 좋아하는 건 개인입니다. 물론 아주 큰 법인은 대마불사, 망할 염려가 없는 그런 이제 법인은 좋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제 대표이사 개인, 그 다음에 대주주 개인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이제 이 은행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인 창업, 법인으로 사업하실 때의 장점은 이제 일단 세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지방세 포함해서 22%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법인 세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높아져서 3천억 원이 초과하게 될 때는 25%까지 갑니다. 그런데 3천억 원이 매출이 아닙니다. 당기순이익 3천억 원이 초과한다. 어마무지한 기업이 되는 거죠. 엄청 부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개인에 비해서 세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세율이 조금 낮아야 되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당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익을 기속시킬 때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을 때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법인하고 이 법인을 만드신 주주님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인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주 개인의 호주머니로, 법인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대표이사의 호주머니로 마음대로 가져오고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엄연히 별개의 인격이죠. 그래서 법인에게 있어서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때는 배당이라고 하는 절차를 가지든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가져가게 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급여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주주님들께서는 이 법인의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으로, 개인의 금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법인 돈이 내 돈은 아니가. 어차피 내가 사업해서 내가 번 돈인데 너 그가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말리게 되고 뭐 배임, 횡령 이런 이제 살벌한 문장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네. 자, 창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금입니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사업자가 내게 되는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의 영역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이 혹은 개인 기업이 이제 땅을 사거나 뭐 이제 건물을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거나 또 뭐 차량을 사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것들을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 대강 이런 것만 보시고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일단 부가가치세 문제, 그리고 개인 기업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는 잠시 하고요. 이제 법인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미있으세요? 없으세요? 재미가 있냐? 재미가 있으신가요? 아, 예. 이게 회계와 세무야말로 글쎄요. 이게 재미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미를 느끼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재미있다 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 사업장 이야기부터 해야 하고 이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민등록 이런 거하고 개념이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 아기서부터 이제 그 출생신고를 하고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 주민등록 번호라고 하는 것들이 부여가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해요 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세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호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됩니다. 사업장마다 이제 그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판매가 일어나는 곳은 사업장이고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나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을 내셔야 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판매하는 물건에 혹은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10%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죠. 내가 이익이 났냐 어쩌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죠. 소득이 아니라 매출에 대해서 매상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이런 거죠. 자, 부가가치세는 하도 많이 이 인구에 회자되는 항목인지라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요.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간접세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세법상의 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결국 이 부가가치세의 계산 논리에 따라서 가보게 되면은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데 만들어지는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결국 부담하는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게 그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접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해서 과세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꼭 이제 그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강만 감을 잡으셨죠? 아, 매출에 대해서 10%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어쨌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구나. 그런데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라네. 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 재화나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은 매출세에 매상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매상에 붙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어요. 편의점에서 새우깡을 샀어요. 이 새우깡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새우깡을 내가 샀는데 이 새우깡을 팔고 계신 편의점의 주인은 이 새우깡을 도매업자로부터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소매업자가 새우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낼 때 그게 매출세액이 되죠. 매출세액을 내게 될 때 내가 새우깡을 사왔을 때 부담한 매입, 그 사람의 매입, 도매업자에게서 물건을 사올 때 그걸 매입이라 하죠. 이 매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입세액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소비자에게 새우깡을 팔면서 그 물건값 안에, 새우깡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죠. 그거를 매출세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짐작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우깡을 2,200원이라고 합시다. 오, 좀 비싸네요. 네, 새우깡이 2,200원이다. 그러면 이 200원은 매출세액입니다. 그런데 그 새우깡을 이제 소매업자가 1,100원에 사오셨다. 그러면 이 1,100원이 매입하는 금액인데 이 매입하는 금액 안에 역시 1,000원에 대한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우깡을 팔고 계시는 소매업자께서는 2,200원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 있는 200원에서 내가 새우깡을 살 때 부담했던 1,100원에 100원을 뺀 200원에서 100원을 뺀 100원이죠. 이 100원을 납부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대강 알 듯? 모를 듯? 네, 일단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부가가치세가 모든 사업자가 부과되는 건가요? 면세도 있다 그러던데? 면세도 있다 그러던데? 네, 면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그 공항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오면서 뭐 면세점에 들려서 어쩌고 저쩌고 그 면세는 무슨 면세죠? 관세가 면세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다. 그러면 무슨 세금이 면세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딱 물어보는 게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겠죠? 네,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면세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 여건, 그러니까 병원비, 진료비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교육, 뭐 예를 들어서 학원, 보습학원에 엄마들이 내 돈을 낸다. 그럼 거기에 부가가치세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탔다. 버스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입장한다. 도서관 요금 500원. 그 안에 부가가치세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을 빌릴 때 그 주택 임차료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요런 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이 부분들은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법에 부가가치세법을 보면은 면세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면세한다라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처음 출현하는 물건들 많죠. 게임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아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이 게임 아이템을 만약에 사고 팔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왜냐?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딱 정해놓아야만 그 항목만 면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과세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물건, 그런 물건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서비스, 이런 처음 태어나는 것들은 모두 다 부가가치세가 일단 과세된다라고 보셔야 하고, 이제 그 정책당국자가 보고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구나,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걸로 세법에다가 개정을 하는 거죠. 세법에 올려놓는 거죠. 적어놓는 거죠. 그럴 경우에만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면세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의료보건 용역이라든지 교육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시민들의 기본 생활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이게 이제 소비되어야 하는 가치재인 경우에는 또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요소가 되는 이제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로 딱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는 다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인데 매출액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있겠죠. 이제 뭐 아주 조그만 곳에서 구멍가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매출이 굉장히 적은 곳, 음식점인데 아주 정말 이렇게 이게 생계적 차원에서 굉장히 매출이 얼마 안 된다. 결국 이제 숫자로 치면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이가세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별도로 이렇게 그 박스라고 하는 거를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를 쳐놓고 이제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분들은 간이가세자로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고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하지만 기술 창업에서 많이 하는 제조, 뭐 도매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조 이런 것들은 또 부가가치가 높은 뭐 기술 서비스업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업종이 면세사업자 아니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제조업은 간이가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와 소득계산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매출이 50억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받아야 되는 돈은 55억입니다. 내가 순수 매출은 50억이지만 매출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라고 했죠. 그래서 받는 돈은 거래 징수되는 돈은 55억입니다. 55억을 받아요. 자, 이 50억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께서는 그 팔기 위해서 어떤가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내가 액세서리를 팝니다. 그러면 액세서리를 도매업자에게서 사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게 매입인 거죠. 자, 그러면 매입을 할 때는 20억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를 붙여서 22억을 지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출 50억은 55억을 받고 매입이 내가 20억이면은 22억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55억에 붙은 5억, 20억에 붙은 2억, 이거는 매출세액이거나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위에 보시면 매출세액 5억에서 매입세액 2억을 빼서 납부할 세액은 3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 50억에서 매입액 20억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이 거래금액이라고 하는 것에서 부가가치는 30억이 발생한 거예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곰곰 생각해 보면 이 부가가치는 남이 생산한 가치에다가 내가 덧붙인 가치예요. 부가한 가치라고 하는 거죠. 남이 생산한 가치는 뭐냐? 20억이에요. 내가 사온 거. 이게 남이 생산한 가치 20억이고 내가 생산한 부가가치는 내가 덧붙인 가치는 30억이에요. 그래서 남이 생산한 20억, 내가 부가가치 만든 30억, 합해서 매출액은 50억. 이렇게 되는 구조다. 그런 얘기예요. 자, 부가가치세와 소득계산의 구조에 대해서 곰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생산한 부가가치 30억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알토란 같은 내 돈, 이윤이 남으시겠습니다.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업 소득금액이 되는데요. 이 소득금액이 되는데요.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소득공제를 줄줄줄줄 해놓고 나면 과세표준. 이제 여기다가 세율 쳐서 소득세. 이게 되는 것이고 이 이윤이 법인에게 나게 되면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득공제 없이 대부분 이윤이 대체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걸로 붙게 됩니다. 뭐 물론 또 다른 이런저런 계산이 있습니다만 복잡한 이야기 그만하고 하여튼 이렇게 매출에서 매입비를 빼면 부가가치래. 이 부가가치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사업상 비용들을 인건비, 이자 왜? 이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거든요. 이자 여기에 부가가치세 계산하지 않거든요. 요거를 다 빼고 나면 나머지 이윤이 된다. 이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개인은 소득세, 개인으로 창업하면 소득세, 법인으로 창업하면 법인세 이걸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여기서 이제 소득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년간 모든 벌은 총수입에 대해서 총수입에서 원가나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서 이제 그 소득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는 보통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모든 소득을 하나의 주머니에 합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주머니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소득의 이름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창업을 해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소득이죠. 그렇지만 이 대표자님께서 부산대학교에 가서 한 몇 차례 특강을 이제 뛰셨어요. 특강을 해서 받게 되면 뭐 기타 소득이나 이제 요런 거를 또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직업 이외에 임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강의를 하고 받은 거.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뭐 이자 소득, 뭐 배당 소득 이런 게 있으면 종합 소득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다 합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내게 되고 소득세를 내게 되면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세율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구간이 다양하죠. 우리가 이거를 초과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하는데 그 과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억 원이 초과되는 1년간 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세율이 42%인데 지방세까지 내게 되면 46.2%를 납부하게 되니까 근 절반 정도를 5억 원이 초과되는 사람이 한 1,000만 원어치 소득을 벌면 정부와 내가 반반씩 나누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반반 나누는 거 싫어. 그러면 이제 5억 원이 초과되는 시점에서는 그냥 일 안 하고 뭐 자든지 뭐 그렇게 해야겠죠. 네. 어쨌든 이제 요렇게 구간별로 차등되는 이제 납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소득을 지급을 하게 될 때 기업들이 보통 다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는 다 합니다. 개인 기업이 되건 법인 기업이 되건 하는데 이제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경우에요? 대표자께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될 때 급여를 지급하게 될 때 이제 급여를 지급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딱 떼서 이제 그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급여 소득자들 이 강의를 이제 또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죠? 갑근세 원천징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천징수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이게 골 때리는 제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소득을 지급할 때 이 사람에게 소득이 딱 발생했을 때 딱 잡고서 딱 밟고서 세금 내고 가라. 이게 원천징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기업에 와서 어느 분이 이제 훌륭한 강의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그 사람의 세금을 기업이 딱 뗍니다. 떼가지고 기업이 대신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다. 기업에서 직원에게 급여 지급할 때 뭐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런 거는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한다더라 알고 계시고요. 상금,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되시겠습니다. 법인세가 어떤 세금이냐?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거두어들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복잡한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 각 사업연도 소득 이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총 입금에서 총 송금을 빼서 계산합니다. 입금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액, 수입액, 그죠? 수입액, 매출액, 수익금액 이런 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입금, 총입금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총송금이라고 하는 거,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제품의 원가,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게 되면 이제 원가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원가가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송금이 됩니다.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 이야기할 때 매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나시죠? 매입. 그 매입이 이 법인세를 이야기할 때는 송금이라는 말입니다. 비용이라는 말이죠. 네. 이 인건비, 그리고 뭐 접대비,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송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각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각사업연도 소득이 대부분은 다 법인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결손금이 있었을 때 전년도에 이게 비용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결손이 나는 거죠. 적자가 났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결손이 났다는 거죠. 그 결손이 다음 연도로 넘어오면 2월 결손금이 되는 거예요. 올해의 그 손실은 당기순 손실이고 당기순 손실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결손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2월 결손금이 있으면 빼주죠. 네. 보세요. 작년에는 손실이 났는데 올해 이익이 났어요. 올해 난 이익에 대해서 그대로 다 과세를 하게 되면은 작년에 난 손실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올해 이익이 났는데 전년도에 혹시 손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2월 결손금으로 이제 빼줍니다. 그러면 올해 내게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2월 결손금, 뭐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빼게 되면 법인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걸로 굳어져서 이 법인세 과세 표준에다가 2억까지는 10%를 치고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이제 계산을 해서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법인세는 2억 이하 분에 대해서는 10%,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예요. 물론 2억 원을 초과하여 징격을 하다가 심지어 3천억 원까지 징격을 한다. 3천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세율은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 2억 원 초과하는 분은 20%다. 요까지 알고 계시면 대부분 창업하는 기업들이 요거 정도까지만 아시면 법인세에 대한 세율은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물론 이게 법인세 칠뿐만 아니라 주민세, 지방세도 내기 때문에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1%고 2억 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2%다. 예,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50분이라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나가셨다가 8시가 되면은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꼭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잠시 퇴장하겠습니다.
예, 다들 들어오셨어요? 예,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개인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거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개인인가 법인인가 포인트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요 1, 2, 3, 4, 5, 6, 7, 8, 9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포인트는 기장의무 차이, 법인이 심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누락됐을 때 추징되는 세금, 이거는 있잖아요. 법인은 완전 세곱으로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생기는 매출 누락이 만들어내는 아주 파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누락이 되었을 때 법인이면 진짜로 코피 터져요. 쌍코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 기업의 이익은, 법인의 이익은 1차 법인의 잉여금이고 이 잉여금 단계에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 주주가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가져갈 때 배당으로 가져가는데 배당으로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라고 해서 다시 과세가 됩니다. 이중과세죠?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조정은 합니다. 이중과세니까 조정은 해줍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완전하게 조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법인세 세율이 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인세 세율이 낮은데 다시 그 이익을 과세된 이익을 개인이 가져갈 때 다시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개인이 무한정 많이 이제 이익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구간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가 2배쯤 나게 되는데 이제 법인세 다음 단계에서 개인에게 배당에 대한 과세도 된다. 이전까지 감안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2배씩이나 차이 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할 때 외형에 따라서 관할이 틀려진다. 이 말은 개인일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 뭐 한 30억, 40억 이제 요렇게 하면 매출액이 제법 크다라고 보지만 법인의 매출액이 30억, 40억이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도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대외 신용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 입성 혹은 상장할 때 시세 차익이 있다. 자, 이 7번이라고 하는 대목은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코스닥에 입성할 때 혹은 상장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IPO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 공개. 기업 공개를 하게 될 때 이제 그 기존의 주주님들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이제 이러면서 시세 차익을 실현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혜택은 개인 기업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법인일 때 이제 그 초기 법인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즉 투자를 하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있다가 이제 이 법인이 IPO라고 하는 국면에 이르러서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주식에 붙어 있는 거죠.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법인에 있는 일이지 개인 같은 경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세 차익, 이런 영광도 우리가 법인일 때나 누려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인건비의 세무상 처리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확연히 다르죠. 개인은 대표자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 인건비를 비용으로 잡아주지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수 문제, 이렇게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크게 할 사람으로 느껴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부산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서 웅비하는 그런 대단한 기업을 영위할 것 같은 느낌이 싹 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을 설립하잖아요. 법인을 설립하셔야 되는데 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목은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즘은 10억 이하의 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도 간소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주주를 전부 다 우리 가족끼리
그러니까 나와 나의 배우자와 우리 아들 이렇게 3명으로 법인 주주를 구성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그게 아니고 내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기술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술과 관련된 한 2분 정도, 그 다음에 또 경영과 관련된 1분 정도, 이렇게 이제 3분이 이렇게 함께 그 주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2분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남이랑 같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주주 구성을 하게 될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결국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산의 호랑이는 하나다. 이런 거죠. 한 기업의 주인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경영을 하다가 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게 주주라고 하는 거를 분산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인의 경영은 어느 누군가 어느 한쪽에 모여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점주주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과점주주가 뭐냐? 자기가 이제 50%를 딱 한 주라도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과점주주예요. 그죠? 내가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럼 갑돌이가 이제 절반의 주식을 가지면서 한 주를 더 가지게 되면은 갑돌이가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갖게 되면 이런 분을 과점주주라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냈을 때 과점주주께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겠죠. 야, 니 아까 얘기할 때 주주는 유한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니? 책임의 한계가 있단 말이야. 개인 주주와 법인은 엄연히 남남이라고 하지 않았냐? 맞아요. 그건 맞는데 딱 이 대목에서 이 주주 유한 책임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고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한 주를 더 갖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다. 그런데 이 과점주주를 계산할 때는 나의 주식만이 아니라 나의 특수관계자 주식까지 다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40%를 갖고 있는데 나의 배우자가 20%를 갖고 있다면 합해서 60%죠. 그러면 과점주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나의 특수관계자 주식을 다 합해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을 가리켜서 과점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과점주주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50%를 한 주라도 넘겨서 취득하는 일은 없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국세에는 이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세에는 뭐가 있느냐면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봤던 그런 경우인데, 어떤 사업자가 그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파시는 분이에요. 부동산 사업. 꿈의 사업이죠. 이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50%로 주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자님이 사실상 이제 실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어느 언론사한테 50% 지분을 갖게 하고, 이제 이 대표자인 주주께서는 50%를 가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이게 뭐 과점주주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5대5로 1대1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부동산업이니까 토지를 샀겠죠. 토지를 100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게 100억 원을 주고 샀으면 이게 취득세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4.6% 가게 된다. 그러면 4억 6천만 원이 되죠. 100억이 되게 되면 4억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토지를 갖고서 이 위에 이제 아파트를 올리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 언론사가 돈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지분을 팔고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자님이신 주주께서 그래 그럼 내가 다 살게 지분 다 나한테 넘겨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대표자님이 생각할 때도 이제 바야흐로 건물을 올려가지고 아파트 분양 수입을 거둬들여야 되는 국면인 거예요. 뭐 어쨌든 지분을 샀어요. 그 언론사의 지분을 모두 다 인수하고 나니까 이 대표자님께서 100% 주주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분이 옛날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과점주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50% 지분에서 100%가 되면서 과점주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취득세를 다시 4억 6천만 원을 한 번 더 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바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라고 하는 규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50%만 갖고 있을 때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과점주주가 된 순간에 법인의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니 그런 거예요. 법인의 재산이 토지가 다 네 거 아니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였다가 아까 그 언론사에게서 10%만 샀다면 60% 지분이 되고 그 언론사는 40%가 됐다면 아마 이 사람은 60%에 해당되는 4억 6천만 원의 60%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한 번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서부터 내가 51%였다면 처음에 내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나는 과점주주예요. 51%를 갖고 있는. 그런데 저쪽의 지분을 나머지 49%를 다 가지고 왔다면 51%에서 증가한 49%만큼의 취득세만 한 번 더 냅니다.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어쨌든 취득세를 한 번 더 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어쨌든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되게 되는 거는 증가한 지분만큼 내야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맨 처음에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면 완전히 0%에서부터 60%가 된 거, 0%에서부터 100%가 된 거, 이렇게 되는 취득세를 독박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제게 메일로 보내세요. 혹시 이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물어볼 게 있으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내면 되는데 아니면 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라고 하는 이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라고 하는 게 국세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가 무서워가지고 과점주주를 안 하시게 되면은 부동산업 같은 유형자산이 큰 업을 하게 될 때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그런 큰 기계를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큰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과점주주여야 돼요. 자기 지분이 커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시면서 토지도 싸고 뭐 건물도 올리고 중장비 큰 기계도 소유하고 이러는 기업에서 다른 남에게, 다른 엉뚱한 남에게 50% 50%, 49%, 48%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치 산업을 한다든지 부동산이 많다든지 기계가 많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나의 지분을 크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이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식 서비스야. 유형자산 같은 거 별로 없어. 이런 거 같으면 뭐 내 지분이라고 하는 거를 40% 하고 다른 사람 60%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영권은 그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네.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 권력이거든요.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나요, 제가?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지분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거 법인 설립할 때 곰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인가 법인인가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 집중탐구 인건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는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이고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게 집중된 소득은 잉여금인데 이것이 어떻게 배당으로 가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법인의 사업입니다. 법인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관비, 요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의 이익이 나면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됩니다. 법인세를 문 돈이, 법인세를 낸 금액이 내고 나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0억, 법인세 비용 2억, 그럼 당기순이익 8억이죠. 이 8억은 세금을 낸 이익이죠. 세금을 내고 난 세후 이익입니다. 이 세후 이익이 8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8억 원의 이익잉여금 중에서 절반만, 4억만 주주에게 배당을 하셨습니다. 주주에게 간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후 잉여금을 배당하셨습니다. 이 배당이 주주에게 가게 될 때 다시 한번 과세된다는 겁니다. 이중과세죠. 이중과세에 대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배당세액 공제제도, 배당세액 공제제도라고 하는 걸로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인의 이익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고 이것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다시 한번 과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가 2배쯤 난다고 해서 망팡 좋아할 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하고 개인의 차이 부분에서 자금 관리와 운영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과 법인은 남남이야. 주주와 그 주주가 출자해서 성립한 법인은 남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법인 기업에 있는 돈을 가져올 때는 이 명분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법인에게 있는 돈을 개인에게 가져올 때, 주주에게 가져올 때, 대표이사님이 가져갈 때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상여, 급여, 배당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와야지 그냥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가져갔다. 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다 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자나 임원 또는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용도 이외로 명분 없이 인출해 가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불이익이 당해 연도에 해마다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적해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전년도에 가지급금이 2억이었으면 그 다음 연도 왔을 때 그 2억 원을 법인에 돈을 넣어서 갚지 않는 한 2억 원은 다시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냥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기업치고 사회적 기업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은 자기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를 전제하지 않고서 내가 법인이 돈을 번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법인이 물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누구한테서 사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사회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인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 주주가 가져가는 문제, 그 다음에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세 번째, 이게 집중 탐구는 매출 누락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꼭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 처리, 이제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는 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실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경비를 비용 처리했다. 있지도 않은, 뭐 흔히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게 부가가치세를 내려고 하니까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내가 매출이 100억이다. 그러면 매출 부가가치세는 10억이잖아요. 10억을 내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50억 주고 샀어. 그러면 50억을 주고 사올 때 부가가치세 5억 원을 냈을 거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에서 5억 빼고 나는 5억만 내면 되는데 내가 물건을 사오는데 그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끊어주냐는 거지. 부가가치세를 안 주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저 그 학장, 부산에 저 학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주물 같은 거를 많이 취급해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잘 안 끊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이렇게 깎아서 기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집은 그 학장에 가서 주물을 사와가지고 기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그게 보통 기업 제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계를 판매하시는 분께서는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을 모두 세금 계산서를 만듭니다. 세금 계산서를 끊습니다. 매출이 낱낱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나의 100억이라고 하는 매출에 어김없이 10억만큼 부가가치세가 붙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학장에서 사오는 주물 50억, 이거는 이제 사올 때 세금계산서를 잘 안 끊어주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때는 5억을 확실히 내고 가라 이런 거죠. 근데 만일에 5억을 안 내고 5억을 안 냈다면 50억이라고 하는 원재료 매입은 있었지만 매입세액은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못 받게 되면은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의 매출세액을 그대로 다 10억을 내야 되는 그런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옛날에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물건은 저 학장에 가서 사고 세금 계산서를 엉뚱한 데 가서 끊어 오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다소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가라매입이라고 하십니다. 네, 가라매입. 이제 가짜라고 하는 거죠. 뻥. 그러면 그 만일에 50억 원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를 5억 원을 주고 사와야 한다면 5억 원을 주고 사와야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50억이라고 금액이 적혀 있고 부가가치세는 5억 이렇게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이 5억 원이 아니라 한 2억에 살 수 있다면 2억에 살 수 있다면 어쩌면 살 거예요.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2억 원 주고 사가지고 5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가공경비로 매입세액을 세금 계산서를 사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정상적인 기업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기술, 창업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이 분야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가공경비, 뭐 매출 누락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면 부가가치세 10%, 이제 누락한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 자, 이거 누락했죠. 그러면 덩치를 누락했고 위에 붙은 부가가치세도 누락한 거니까 법인세 과세되는 거, 세율에 따른 금액, 그 다음에 요것을 대표자가 가져갔다. 그러면 대표자 상여 처분. 그러면 이제 이게 쌍코피가 아니라 세 가지의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해야 하고 여기다가 이제 가산세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금액이 10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억을 매출을 누락하고 20억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기업일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파괴적인 효과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추징되는 거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개인 소득세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산세까지 합하면 한 70%에 육박하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조금 처음 사업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별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매출이나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다 세금계산서로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소비자 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좀 흐리멍텅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나는 세금을 내려고 하지만 이 세금계산서를 안 받겠다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받느냐면 시장에서 이불을 공급하는 이불을 제조하는 사업자였어요. 이분은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이제 재래시장에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하시는데 전기장판도 만들어서 재래시장에다가 공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은 세금계산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 필요 없으니까 50만 원어치 사가면서 55만 원이 아니라 내가 50만 원만 주고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그 경우예요.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누락해가지고 매출을 누락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봤는데, 어쨌든 원치 않지만 이런 구도에 놓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세금을 내면서 떳떳하게 잘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게 원래 30분만 하고 이게 그 질문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는지, 자, 이 R&D에 대한 이야기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D 지출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이게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지출되면 이것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전액 당기 비용을 처리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게 개발비로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다음에 있어서 이것이 가치를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뒤에 여기 제가 이 부분은 표시를 안 적어 왔는데, 이게 개발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경상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용이에요. 돈은 나갔지만 경상연구개발비라든지 기초 연구를 위한 지출이라든지 그냥 시험 연구라든지 이런 경우는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관련 매출이 다음에 발생할 수가 있을 때, 그런 것이 기대될 때는 개발비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제 요래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보시면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개발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연구비 개발비로 쓴 거는 똑같은데 개발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상연구 개발비로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 개발비로 할 수 있느냐, 어떤 때 개발비 자산 처리할 수 있느냐,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무형자산, 이 개발비라고 하는 부분이 자산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매출이 발생할 걸로 기대가 될 수 있으면 요거는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한 개발비는 요것과 관련해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요 비용하고 합산해 가지고 개발비로 놔뒀다가 이것과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개발비를 잘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을 처음에 해가지고 하게 될 때 이익이 많이 안 나잖아요. 이익은 많이 안 나고 연구개발비는 많이 지출이 돼요. 근데 그 연구개발비를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겠어요? 계속 1년, 2년, 3년, 4년 이익은 하나도 안 나가고 손실만 계속 많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 3년 손실 나는 게 좋지 4년, 5년, 6년 가면서 손실 나면 누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실제로 투자를 초기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받을 때는 전부 다 당기 순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저도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봅니다. 아무리 초기의 3년,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본다 하더라도 2년, 3년 자꾸 가면서 손실나면 아주 딱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비용 처리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3월달이 되기 전에 보통 회계사무소에 많이 맡기시는데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하고 미리 좀 우리 기업은 결산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예쁘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다 재무제표를 받으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받아보시고 손익계산서 이게 또 재무상태표 이게 이제 정말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분식회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들였던 노력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연구개발비를 뭐 개발비로 해야 될지 경상연구비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연구개발 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금액들 뭐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임종 단기 채권 이런 것들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 떡하니 재무상태표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도 투자 안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도 그런 기업들은 기피하시니까요.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가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3월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음에 창업하신 분들께서는 재무제표를 열심히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라고 하는 건데 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에서 이게 딱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비용을 보존할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일자리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제 뭐 연구비라고 하는 것을 국가 돈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정부한테 받았으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다 처리하는 그런 정신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영업의 수익이 5억, 6억이 돼가지고 왜냐? 연구개발비로 받았거든. 또 일자리 지원금 기타 등등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영업의 수익이 5억, 6억씩 나면서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다. 이렇게 나면 그건 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연구비를 받았으면 그것에 맞게 연구비를 받아서 자산을 취득했다.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자재를 샀다. 이런 부분은 그 비용 밑에다가 그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셔가지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방어하셔야 돼요. 이게 그 뭐 벤처 기업도 다 좋으신데요. 초기서부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가 한 해는 좋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항상 뭘 해야 된다? 영업이익은 방어해야 된다. 영업이익은 방어해야 된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일수록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게 연구비거든요. 연구비인데 정부에게서 받은 돈으로 연구비를 지출했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25%가 될 수도 있고 35%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짭짤한 금액이에요. 최저한세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짭짤한데 이 그 정부 지원으로 받은 인건비, 정부에게서 돈을 받아서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중지원이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정부 지원이고 연구비도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자부담 지출, 우리 법인 돈으로 나간 연구개발비 지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은
우선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먼저 만드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받아서 이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는 요래요. 네, 인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 벤처기업이나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은 그 연구원이 2명 이상이면 되고 최소 2명이면 된다는 말이죠. 중기업은 한 5명 정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인데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구비해야 된다. 독립된 연구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따로 있어야 돼요. 기업부설연구소, 우리 이제 커다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 이러면 무척 적죠? 그러면 칸막이 다 하시고 기업부설연구소에다가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따로. 자, 요런 거 이제 한번 보시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되고 인정이 되어 있어야 기술개발투자형 벤처기업으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증빙과 뭐 세무적격 증빙 어쩌고 저쩌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를 위한 절세 노하우 열심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안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예.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네, 손 드신 분, 네,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김태형 선생님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강팀 선생님. 안 들리는데. 채팅방. 근데 나는 채팅,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예. 예. 근로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 근로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거하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차이점은, 이게 대체로 비슷해요. 이렇게 근로자 급여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이제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당한 거죠. 원천 징수를 당하고 나면 근로자분들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이제 원천 징수할 때 떼는 세금은 간이로 떼는 거거든요. 그냥 대략 계산해가지고 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짜 본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3월 10일까지 이제 지금 연말정산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3월 10일까지 이제 전년도 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이제 정산을 하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했을 때 근로소득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내가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당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강의료로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3% 3만 3천 원을 떼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천 징수 당했다는 거는 원천 징수 세율은 사업소득자는 3.3%입니다. 이제 그걸 떼고 이제 3만 3천 원을 떼고 받아왔다. 그러면 96만 7천 원을 받아오셨다. 그런 거죠. 이 96만 7천 원을 받아왔을 때는 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분께서는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이고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했다는 건 내가 사업자라는 말이에요. 나 사업자 등록 안 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했다. 그러면 다음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미리 일부를 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미리 일부를 내고 났으면 진짜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받을 돈이 있으면 받고 더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하고 이제 원천징수가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천징수를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똑같지만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거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거하고 또 혹은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거하고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하나 지금 떴네요. 개인사업자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찍어보시면 되겠네. 따다다당 쳐보시겠어요? 개인사업자이신데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실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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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으로 비자를 다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재창업을 많이 국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예. 재창업이 기존의 사업을 정리를 하고 예. 다시 새로 창업을 예. 예. 네.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창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새로 사업 시작하는 게 모두 창업은 아니에요. 이게 창업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든지 창업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벤처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창업이 되지 않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 창업 이런 건 안 돼요.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사장제 창업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장의 사장님이 어떤 부서를 따로 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량을 주면서 창업을 시키는 근로자를 사장으로 만드는 경우예요. 그거는 이제 소사장제 창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창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이제 뭐 포괄량 수도라고 하는 걸로 개인 기업으로 있다가 포괄량 수도로 이제 법인으로 갔을 때 이건 법인을 새로 설립한 건 맞지만 이걸 창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던 기업이라고 하는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법인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개인으로 창업한 거는 창업이지만 법인으로 다시 가서 창업을 한 거는 창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개인으로 있을 때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았으면 법인으로 가면 남은 기간 동안 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4년 동안 계속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한 2년 감면을 받고 그냥 법인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법인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2년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떤 업종이나 어떤 그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갔을 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고 내가 개인으로 사업을 할지 법인으로 사업을 할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으로 창업을 했다가 법인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다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이전에 개인 기업 시절에 받았던 혜택이나 개인 기업 시절에 갖고 있었던 면허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페이버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개인은 사회적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데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법인으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기부금 연 1,000만 원인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예, 기부금이 1,000만 원쯤 되시면 기부금이 1,000만 원일 때 이제 이거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뭐 7%? 1,000만 원이면은 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만 원? 네,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또 다른 분. 연말정산을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관련 자료를 이제 첨부를 해서 예,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네, 지금 이제 8시 50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예. 또 하나 더 있으면 사업자가 근로자 4대 보험 납부 의무에 대해서 사업자의 근로자 4대 보험 납부 의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업자인데 이제 근로자가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 납부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4대 보험 관련해서 이게 의무가 거의 이제 준조세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요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4대 보험 납부는 물론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거를 다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각 보험에 따라서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경우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대충 60시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로자가 60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그 일을 하시게 되면은 고용보험, 뭐 국민연금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보험, 이거를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성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는 한도액도 있고, 이게 소득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국민연금을 다 가입시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한 3개쯤 된다. 그리고 3개를 다 합쳤을 때 그 월 소득이 600만 원이 넘는다. 이럴 경우에는 3군데에다가 조금씩 나눠가지고 조금씩만 가입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내가 A 사업장에서 200만 원 받고 B 사업장에서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300만 원에 대해서도 그 소득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근로자 부담분 뭐 한 3.6%, 이제 사용자 부담분 약 3.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4대 보험료가 무서워서 근로자를 이제 정규직으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용직으로 했다. 그러면 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살펴가지고 또 연락이 옵니다. 일용직으로 했는데 일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은 한 48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용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반드시 연락이 오시기 때문에 그 금액 밑으로 뭐 버틸려면 버틸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8만 원 정도 넘어가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일용 근로자로 신고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인테리어 업체에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는데 상대가 세금 신고한 것을 확인하면 될까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다. 우리가 이제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면 그 선수는 우리는 받았으니 매입세 공제를 받고 그 상대방은 매출로 신고해서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선수가 세금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업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인지 일반 가세자인지 간이 가세자인지 심지어 폐업한 데인지 이런 거는 확인이 돼요.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면 뭐 폐업했다든지 일반 가세자라든지 면세 사업자라든지 간이 가세자라든지 이런 거는 구분을 해줘요. 그렇긴 하지만 그 업체가 세금 신고를 했냐 안 했냐 납부를 어떻게 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제 저희 세무사들한테 세무사님 요 업체에 대해서 얘가 뭐 세금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에 속한 거라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뭔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첫 페이지로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가시면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교재에 보면은 제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글로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아주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